세계에서 가장 뭐랄까 오래된 그 사형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최장수 사형수범 58년 만에 무죄. 어느 나라 같으세요? 일본인데 일본. 일본이 선진국이고 일본이 잘 사는 나라 아니 근데 사법 시스템 특히 이런 수사 재판 이런 부분에서는 글쎄요. 우리나라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 이 남자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가족 살해 세계 최장수 사형범. 알고 보니 검찰이 증거났죠. 일본 검찰입니다. 일본 검찰은 공정하다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 식민지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58년 만에 무죄. 일본 법원은 검찰 증거 조작을 인정. 그 판사가 지금 유튜브에 화면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까지 긴 시간 걸려 죄송하다고 판사가 언급을 했고요. 재판 마무리할 때 세계 최장수 사형범이라고 합니다. 1966년도에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일본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88살입니다. 시즈오카 지방재판소는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니오 고우시 재판장이 검찰이 작성한 하카마다의 자백조서 그리고 증거, 의료 3가지 증거를 수사기관 조작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데 법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검찰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소하지 않으면 5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되고 항소하면 59년이 갈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윤석열 씨 사건도 마찬가지. 이춘재, 그러니까 화성 연쇄살인의 사건 확정된 재심이 무죄로 바뀐 거는 우리나라도 몇 건 없습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2차 대전 패전이, 그러니까 사실 2차 대전 이전은 군국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신뢰할 수 없고 2차 대전 이후, 즉 말해 미 군정 이후에 새로운 일본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에서 5번밖에 안 됩니다. 제가 13계단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많은 추리소설, 무슨 관련된 소설 이런 거 보시면은 사실 일본의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만큼 후지다. 오히려 우리가 나을 수도 있다, 한국이. 여러 가지, 이건 기준이 다르지만은. 왜 요번에 이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거라고 보냐 하면은 앞에 4번의 재심 무죄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른바 고등법원까지 갔어. 사실심이 완성이 됐어. 굳이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대법원은 사실심의 증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판결되기 대법원이 굳이 최고재판소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일본 검찰은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근데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일본 검찰, 여기서 일본 검찰이에요. 일본 수사당국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1960년대입니다. 우리나라도 80년 화성 연쇄살인부터 시작해서 이 김현정 양 그 사건 돼서 그 경찰 새끼들이 증거 조작하고 지금 어디 가서 지금 경기 남부 어디 쪽 수원 쪽인 거기서 골 붙이면서 잘 놀고 잘 먹고 있다고 하는데 가끔 외국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 새끼들 쌍판을 제가 얼굴을 알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뒤지게 놔두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놈들이 한둘입니까?
대한민국의 그 경찰로 밥 벌어먹고 처먹었고 그 퇴직 그 했던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 저는 그래서 경찰 그런 놈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지가 무슨 살인 사건을 뭐 몇 건을 했네, 20년을 했네, 뭐 베테랑이네, 뭐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런 새끼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 지가 무슨 경찰 선배냐 하는 분들은 저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전직 프로복서인 학과마다 이화우가 1966년 6월 30일 날 시조과연 된장 제조 회사의 전무 일가 4명을 살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학과마다가 그 회사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전직 그러니까 저 복서였겠죠. 뭐 그건 뭐하고 상관이 없는데 현장 인근에서 문제는 현장이나 현장 인근에서 학과마다의 그 의류가 혈흔이 5점 묻은 의류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증거다라고 해서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는데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역시 과학수사의 전형이니 과학과 발로 이뤄낸 승리라고 하는 이런 거 어디서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의 국가수 놈들도 그렇고 경찰 놈들도 검찰 놈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해결하면 과학수사의 전형이니 막 그 대단합네라고 했는데 정작 재판에 가서 무죄가 나와. 그럼 그 다음부터 아무 얘기 안 해. 언론도 입을 싹 닫고 경찰 검찰도 입을 싹 닫고 국가수 애들도 싹 닫고 거기 부검했던 부검이 놈들도 입 싹 닫고 그걸로 승진하고 뭐 다 성과 받고 무죄 나오면 아무 입 싹 씻어.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범행을 인정했어요. 체포 직후에. 근데 왜 인정했냐? 재판 때 뭐라 그랬냐면 경찰의 강압소문 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 일관된 무죄. 뻔합니다. 경찰 애들이 또 뭐 고문까지 안 해도 두들겨 패고 뭐 강압적인 신문을 했겠죠. 그런데도 68년 1심 사형. 1980년에 대법원 최고재판소 사형 확정. 그때부터 이 재심 청구를 계속 해왔고 이거 참 이 사람은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는 1995년에 사형 집행 이후에 여태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30년까지. 근데 얘네들은 1년에 2명, 일본은 1년에 2명은 꼭 뭐 더 이상도 해요. 집행을 해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거의 매년 2023년 작년까지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거예요. 바로. 그래서 뭔가 뚜벅뚜벅 들리는 구둣발 소리, 그러면 집행관이 왔나? 늘. 어쨌든 2008년도에 재심 청구가 됐고 누나가, 이 학과마다의 누나가 대리를 했고 10년의 공방 끝에 도쿄 고등재판소로 재심 명령을 얻어냈고 집행 정지. 그래서 이제 풀려났죠. 풀려난 뒤에도 역시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3월에 재심 명령을 받고 거의 1년 넘게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이 재심재판부가 재판의 증거에 3가지 조작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자백이죠. 자백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조서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일본도 이전에는 이렇게 이제 오죽했겠습니까? 그 식민지 시절에 그질했던 놈들, 그 경찰 검찰 그러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건 그래.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압박하고 두들겨 패고 이런 거 흔한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마다가 체포된 지 1년 뒤에 갑자기 범행 당시 입었다고는 의류 5점이 발견된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은 게 왜 1년 뒤에 발견이 돼? 그리고 거기에 혈흔이 있었어.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핏방울이 옷에 묻어갖고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붙죠. 당연히죠. 그게 액체니까. 그럼 혈흔이 아니라 흔적이 남죠. 그리고 그것은 가루가 되죠. 그죠? 긁어내야지 되죠. 그 변색이 되죠. 그래서 빨간 혈흔이 말이 안 되죠. 뭡니까?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거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조작. 혈흔도 조작. 그리고 압수한 의류 조각도 조작. 세 개가 조작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합감하다가 범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범인일 수도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옷에 묻은 혈흔과 압수한 의류 조각도 조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일본 검찰의 일본 수사당국은 합감하다가 분명히 범인 같아. 딱 생긴 것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조져갖고 자백을 받았는데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갖고 합감하다의 옷을 해서 이 피를 뿌려갖고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즉 합감하다가 체포된 지 1년 뒤에 된장 공장 내 된장 탱크에서 발견됐는데 된장 탱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이게 된장 탱크 속에 있으면은 이게 말라붙어 갖고 검은색을 떼야 되는데 어떻게 선명한 붉은색 혈흔이 있느냐? 이게 논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 감정이라든가 변호인점 뭐 이런 게는 당연히 붉은색 혈흔이 말이 되느냐? 근데 거기에 이제 법의학자나 검찰 쪽에 법의학자놈들은 뭐 장기간의 된장에 절어 붉은기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럼 저는 그렇게 그러면 한번 해보자. 1년 지난 1년 지난 옷을 그 1년 동안 된장에 묻었든 뭐 그 위에 놨든 뭐 했든 절여보자. 그러면 실제로 붉은기가 남아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가 적혈구가 있잖아요. 터지고 그리고 이 소금기 오염되고 소금기가 있어서 보존됐다는 건가?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제가 이제 부검이들, 법의관들, 의사놈들 싫어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순전히 어떤 경험적이야. 그러니까 법의학은 과학이 이해되면 재현 가능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통일화 표준화 시켜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죠. 세상이 얼마나 굉장히 다양한 만 건 중에 뭐 10만 건 중에 100만 건 한 건 그럴 수 있죠. 돌연변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측 법의학자가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해갖고 겨우 하나 딱 한 걸 가지고 야 이럴 수 있잖아. 야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게 과학인가요? 그러니까 100만 건을 해갖고 한 건 딱 된 거야.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조건인지도 몰라. 그러면 봐. 100만 건 중에 한 건이니까 아니 그것도 가능하겠지. 라고 하는 것이 과학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법의학이나 부검이들의 부검 감정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본인의 전문성은 이해하지만 이것을 표준화시키고 과학화시켜서 객관화시켜갖고 많은 다수의 학자들이 다수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맞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부검을 해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럼 그게 과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해보니까 우리 저기 부검인 선생들 뭐 대충 그렇게 5명 다 그렇게 하더라. 그럼 그게 과학입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평가받을 수 없는 게 과학입니까?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건 과학이 아니죠. 사실 이것도 실제로 그러면 1년 지난 혈흔이 붉은색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래? 실험을 한번 해보지 뭐 그럼. 어차피 시간 지난 거 1년 동안 한번 당번을 쭉 기다려보지 뭐. 안 그래?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1년 기다려봐. 어차피 이 사람은 그 구금이 풀려갖고 바깥에 있고 재판을 1년 정지 해봐. 그래도 남아있으면 이 과학의 영역은 과학자들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걸 가지고 판단. 어쨌든 근데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거는 이제 그 혈흔의 색깔 변화지만 증거를 조작하고 심은 거는 그거는 아무리 학감하다가 범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독수 잘못된 불법적인 증거로 범인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 거죠. 일단 학감하다가 진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증거를 조작한 건 맞아. 그리고 조작된 증거도 잘못 조작을 했어.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죠. 대한민국도 지금 박준영 변호사에 의해서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유무죄 판단의 물적 증거를 관련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좀 더 검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부검이든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것이든 자백만 가지고 유죄를 판단한다고 매우 위험한 겁니다. 물론 진짜 누가 봐도 제가 범인이 맞는 것 같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그리고 실제 범인이 맞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유죄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백만으로의 어떤 유무죄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즉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충분히 두들겨 패지 않아도 압박을 통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어쨌든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재심 몇 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제발 좀 사건 기록을 공개해라. 사건 기록을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 그것도 누구나 봐도 이거는 납득할 수 있게. 자, 제가 몇 번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건데 일종의 재판부 쇼핑입니다. 이런 거죠. 요번에 이제 그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논란이 됐던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판사가 있어요. 대충 보면은 이 판사가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A 판사, B 판사, C 판사 합의으로 3개 돼 있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주심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혹은 같은 대학교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든 그 연관이 있는 변호사나 로펌을 선임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 그 판사의 성향을 봤을 때, 우리 쪽이 불리한 것 같다. 불리한 판결을 낼 것 같다. 성향상. 그리고 한 걸 봐도, 저건 안 돼. 그 판사를 기피할 수도 없어. 그럼 뭐 기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 판사와 자신과 적대적인 판사와 연관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을 해갖고 재판정에 그러면은 판사가 그만둬야 될까요? 변호사가 그만둬야 될까요? 이런 소위 말하는 재판부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로펌 애들이 하는 나쁜 짓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피고인이나 아니면 이쪽은
나는 이 변호사 아니면 안 돼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판사가 그만둬야지. 그럼 판사는 자기한테 다른 쪽으로 배당이 되면 자기한테 우호적인 판사가 되면 야, 씨, 이건 진짜 돈 놓고 돈 먹기. 유전무죄 부전유죄죠. 그렇게 쉽게 판사를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정도의 피고인이면은 그만큼 돈이 있다는 거고. 그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미국이나 다른 큰 나라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뭘 풀로 바꿔도 가능해요. 뭐 워낙 변호사도 많고 뭐 그만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기서 거깁니다. 어차피 서울대 법대 아니면 어디 고대부터 연대부터 한양대부터 있고 거기서 거깁니다. 한치 건너 그 로펌도 뭐 몇 개 없어요. 10대 몇 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5대 로펌이면 다 그냥 커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군 법무관부터 시작해서 어디 고등학교 한 두세 달 건너면 금방 알아요. 이게 이 변호사들이 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판부 쇼핑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방송 한번 했죠. 같은 로펌 출신의 편수로 3명을 다 같이 한다. 왜냐하면 그 세 명의 판사가 다른 로펌 출신이면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게 갈려버리니까. 왜냐하면 이건 합의만 통째로 갈려버리니까. 이게 말이 됐냐. 형사사건 하급심 제척 기피 회피 사건 현황을 보면은 2021년, 2022, 2023년도에 전체가 360건 정도, 300건 되는데 인용, 기각이 뭐 305건 정도 되지만 그래도 인용되는 건수가 종종 있더라. 근데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연고가 있어서 뭐 기피를 했다, 제척을 했다, 저쪽 돌리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예요. 방법은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변호사의 수임을 그러니까 판사가 그만두지 말고 변호사가 그만둬야지라는 쪽이 한쪽 해결 방안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선진국 같은 데는 노골적으로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 제한. 법으로 이렇게 제정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변호사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로펌이나 이런 애들이 실제로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재판 판사와 연관된 애들 그냥 끌어모아갖고 그 끌어모은다 거기 가는 애도 이상해. 돈 준다고 안 갑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받고. 저는 다른 대안을 좀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하지만 오히려 투명하게 이 재판의 진행 과정과 속기록 그리고 그걸 다 동영상을 찍고 판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다 공개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나 유무죄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에 남기면 이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아니 판사는 그냥 그 재판 진행하는 거고 그 진행 다 투명해. 그리고 증거 채택이라는 것이 다 공개돼 있어. 누가 와도 이건 좀 이상해. 그럼 손가락질 받겠죠? 아니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다 공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재판부 쇼핑의 궁극적이고 사실은 기본적인 방지책이나 예방책은 투명한 재판이다. 객관적인 재판이다.
그리고 판사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지 않고 마음대로 유무죄 판단하지 못하게 근거를 가지는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에게를 의무적으로 듣게 하고. 그러면은 어?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이 변호사고 자기가 판사라 하더라도 아니 다 공개가 돼 있는 건데 그리고 내가 유무죄를 판단 안 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사법부는 비밀주의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한다고 하는데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근거는 남겨야죠. 그리고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판결문 속에 아니면 판결문이 간략하면은 재판 과정의 전체 재판의 그 증거의 논리를 홈페이지 통해 공개를 합니다. 나는 내가 주임 판사인데 나는 이런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논리로 판결했습니다. 유죄, 무죄. 그러면 이거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재판부,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경찰도 다 비밀주의 지들끼리만 알고 뭐 공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오이씨 같은 학교 같은 애니까 뭔가 있겠지라고 의심을 받는 거예요. 사법부도 의심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전혀 얘기하지 않죠. 언론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저한테 답이 있습니다. 응? 제가 하는 게 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무리한 걸 요구하나요? 아니에요. 재판은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재판의 과정과 그 결과와 그 과정이 다 공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헌법만 지키면 돼요. 그걸 안 지키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잠깐 끊고 가야 되겠네요.